여전히 돌봄 문제는 가족복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부담이 큽니다.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게 엄청나게 심신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리자, 그 돌봄의 제공자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시설처럼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제공자들의 관계는 권력 관계가 이게 엄청나게 불균형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미래협동조합 시그널에서 이제 새로운 좀 미래를 좀 준비해 보자.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좀 하게 되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래사회 돌봄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저희가 좀 진행에 앞서서 미래협동조합 김범규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범규입니다. 오늘 우리 시그널 TV의 첫 번째 강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특히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귀하신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김용익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다시피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굉장히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저출산이 그렇고요, 또 초고령화 사회가 그렇고,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열강들의 패권 전쟁, 그 다음에 갈수록 긴장이 고조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 그리고 우리를 안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는 하향 직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시그널 TV에서는 우리 현실의 아젠다에 대해서 국내 저명한 여러분들을 모셔서 귀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다시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그널 TV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이런 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님에 관한 소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사회정책 수석 비서관을 이렇게 역임을 하셨고요. 제19대 때 국회 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있으시면서 의원님을 하셨고, 201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하시면서 현재 국회 사무처 소속의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법인을 만드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뜨거운 이렇게 박수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봄의 미래 모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들이 돌봄의 이제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하나는 아이를 키우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을 모시는 문제입니다. 국가복지보다는 여전히 돌봄 문제는 가족복지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부담이 큽니다. 약 70%에서 80% 정도의 돌봄 부담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돌봄을 하느라고 경력 단절이 일어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굉장히 크게 지불을 해야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 경력 단절은 노인을 모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경력 단절도 만만치 않게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에다가 노인이나 장애인을 맡기는 일이 많은데, 시설에 맡기면 단체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해야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노인과 여성의 관계가 굉장히 서로 안타고니스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노인을 집에서 모셔주겠다고 하면 그 노인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데, 반면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두 명, 특히나 여성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맡을 수 없겠다, 못 모시겠다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갈 때라고는 시설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보면 굉장한 이제 죄책감, 우울, 이런 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족들이 집집마다 끼어 있는 그런 먹구름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건 다양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집과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집으로 찾아와 주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와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수급자가 동네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를 낮 시간 동안에 방문을 하고 오는 거예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것은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은 노치원에 갔다 온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가족들은 이제 돌봄 부담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국가가 또는 사회가 책임을 져가면서 구축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돌봄에 이제 그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게 되는데, 보건이고 건강 서비스인 거죠. 중풍에 걸린 와상 노인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의사가 왕진을 와주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수발을 들어주고, 그분이 이 집에서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안전 손잡이, 난간 같은 걸 벽에다 달아주고 화장실을 그거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집도 고쳐주고,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하면은 가족들은 훨씬 부담이 적고 본인은 또 그 상당히 행복하게 살던 곳에서 살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놓고 이제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 위에 있는 이제 장애인, 저거를 보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장애인이 생기면 이 그 돌봄 그 부담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을 가족들이 그 돌봄 부담을 하게 되는 거를 가족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족화라는 것은 돌봄 부담이 이제 가족 부담으로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장애인을 껴안고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족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정신병 이제 환자가 생기면 이제 그 정신병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은 그게 사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퇴원을 시키게 되죠. 퇴원을 하면 그게 이제 소위 그 시설화가 되었다가 탈시설을 하는데, 탈시설화를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재가족화가 되는 거죠. 탈시설화, 시설화, 탈시설화, 재가족화, 이 사이클을 돈다. 마치 이 핑퐁 치듯이, 저거를 서양에도 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저거를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 이야기에는 핑퐁 친다고 하면 금방 알아듣죠. 발달장애인, 그 자폐성 장애에 흔히 나타난 일인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지면은 그냥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장애인 시설에 약 85% 정도의 그 수용인은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분들은 평생 동안 이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돌봄 부담을 크게 가지는 게 주로 장애인 있는 가족이었는데 최근 들어 새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소위 이제 고령화가 벌어지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노인 모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한국처럼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노인을 모시는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지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집에서는 가족회의를 하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시설로 모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시설로 모시게 되는 그 경우에는 본인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시는 못 나오신다는 걸 알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신문에서 저거를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탈가족화하는 방식은 이제 죽는 것밖에는 없는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요컨대는 그것을 푸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 계시면서 이 가족 부담이 없게 하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제3의 공간이 이제 바로 지역사회 돌봄인데 지역사회 돌봄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보건 의료적인 부분하고 복지 요양의 부분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은 의료적인 치료를 받는 것 따로 수발받는 건 완전히 따로인데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빔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건과 이 복지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를 섞어 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이 콤비네이션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가족들이 느낄 때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방문 서비스가 되겠죠. 노치원이 또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주간 보호를 할 때 지금은 주로 이제 이 각종 프로그램 정도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의사도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주고 와서 이 순위 진료 하듯이 이제 봐주고 또는 물리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운동치료 이런 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훨씬 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그런 시설 돌봄은 필요가 없어지느냐? 그럼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도 노인이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에는 입원을 하거나 입소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의 경우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기능을 복귀해 가지고 지역사회 복귀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아가게 하면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협조 체계를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방문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을 하는 거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드는 거죠. 주간 보호센터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동네마다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 노인이 애들만큼 많아질 거고 또 그렇게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린이집 수준의 5만 개 정도의 이 노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왕진을 되살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해주는 거죠. 간호사들도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방문 간호, 여러 가지 보건교육, 질병관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지금처럼 시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해줘요. 작업치료사는 기능을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노인이 되시면 노인 모셔보면 알겠지만 이 숟가락질도 잘 못하실 때가 있고 옷 입는 것도 잘 못하실 때가 있거든요. 작업치료사는 그런 기능을 복귀시켜 주는 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시 숟가락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는데 이 작업치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옷을 가지고 입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이 기능 복구를 하는 게
훨씬 좋다.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제가 건보에 있을 적에 약사회하고 협조해서 약사들이 방문을 해서 약을 점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도 약이 다 한 보따리씩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노인네들이 그 가지고 계신 약을 집에 가서 뒤져보면 태반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에요.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니까 이중 처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고혈압 약을 이중 처방 받아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혈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낙상 사고를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약을 점검하는 것만으로. 치과 선생은 더더군다나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숄더백만한 요 백을 들고 가면 이렇게 치과 도구가 들어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스케일링 같은 걸 해드릴 수 있어요. 집에 누워 계시던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스케일링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치매기가 생기면 틀니가 있으신 분들이 틀니 관리를 못해요. 그냥 입에서 엄청 냄새가 나고 이게 잇몸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데 치과 위생사가 가가지고 이 틀니 관리를 해주면 이게 삶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노인네들이 말도 잘 못하시고 침도 흘리고 이러시는 일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드려요. 이 근육 강화를 마치 알통 훈련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씹는 힘, 삼키는 힘, 그 다음에 발성하는 이 말소리 이런 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신 영양 상태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치과를 방문 치과 진료를 해가지고 전신 건강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는 게 잘 연결이 안 될 텐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한의사는 뭐 금방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게 침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다니시면 뭐 대환영 받으실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도 물론 요양보호를 확대해 주는데 사회복지사가 가서 이 집안에 소득 문제가 없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 집이 지금 고쳐야 될 상황은 아닌지 이런 거를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쳐다보면 이게 굉장히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내가 볼 때는 고독사라든지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막는데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이런 숨어져 있는 소위 이제 위기 상황을 발굴해내는 이런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특히 나는 이제 운동 처방사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노인네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노인네들 운동은 그냥 막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나 뼈의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잘못 운동을 시켰다가는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 처방사가 상황을 보고 이 적절한 운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좋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음대, 치대, 음대, 미대, 체대 나온 그런 분들하고 하든가 또는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하고 해서 시도 지어보고 수필도 써보고 연극도 해보고 또는 심지어는 영화인들하고 해가지고 5분짜리 인디 영화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말하자면 수입이 없는 많은 예술인들에게는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겠다. 단기보호, 아까 제가 주야간보호라고 썼는데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노인네나 장애인을 며칠 동안 맡아주는 거예요. 호텔처럼. 그런데 문제는 호텔은 잠만 재워주는 건데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을 잠시도 이렇게 띄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시는 가족은 1년 12달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는 장애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휴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폐성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가족들이 휴가를 갔다 올 수, 좀 숨 쉴 공간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제도가 있어요. 9일 이내에 이걸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번에 윤 정부에서 12일 이내로 이걸 늘리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 공급자가 250개밖에 없다는 거야. 다 꽝이죠. 뭐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공급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지금 여러분들 들을 때는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 정도지만, 이거를 진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거의 뭐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로 꼭 해달라고 이러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런 수요자가 있느냐, 이거를 좀 요량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건보했을 때 건보 자료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무려 600만 명 정도의 수요자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우선 큰 덩어리는 이제 기능장애가 있는 노인, 흔히 이제 기능장애가 노인 인구의 10%, 대개 한 12% 정도 보는데 10에서 15% 정도는 이 돌봄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노인이 내년도에 1000만을 넘어가요. 지금 이제 980만 정도인데 금년에. 그러니까 140만 명, 요 정도가 나와요. 또 한 덩어리는, 큰 덩어리는 당연히 신체장애, 대표적으로 휠체어 장애, 지체장애 이거죠. 지체장애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덩어리는 주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치매와 이제 심한 정신장애 중에 가 거의 100만 명쯤 되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치매까지 합치면,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쪽에 수요가 많은 그룹에 제가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결핵 환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관절이나 중풍이나 척추나 이런 것 때문에 누워 계시는 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들으면 환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서양에서는 예서 뇌수술을 하고 환자를 퇴원시킬 때 이 집에 가서 이 수술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보고 퇴원 계획을 세워서 퇴원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뇌수술, 심장수술, 고관절 수술 이런 거 하고 나면 뒷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주는데, 원칙은 뭐냐면 집에 가서 방문을 하면 있으면서 이제 의사가 왕진을 가고 가정간호가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데, 저거를 퇴원 후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런 이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환자는 본인이 엄청 괴롭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는데, 그 사이사이에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해질 거고, 돌아가시는 생애 말기 환자도 지금은 생애 말기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받더라도 주로 병원에서 받는데, 제일 좋은 방식은 제가 호스피스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 본인이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정말 끝부분에 가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기시든가, 아니면은 옛날처럼 집에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간쯤에 관리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저출산이 엄청 문제라고 막 엄청 떠들어대는데, 여러분들 이 출산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간호사가, 쉽게 하냐면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하면 방문을 해서 산정관리를 어떻게 한다, 산후관리를 어떻게 한다, 아이들의 성장 발육은 어떻게 체크를 해라,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자보건이라고 해요. 이건 19세기부터 모자보건이 이제 방문을 하는 거에 거의 원조격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양이든 동양이든 심청이 어머니 같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 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이들 임신 출산은 방문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니까 요즘 엄마들이 이제 뭘 보고 애를 키워요? 인터넷 보고 애를 키운단 말이죠. 이거는 좀 아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 산전산후 프로그램을 해줘야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도 이게 고혈압 당뇨병을 이 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으신데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은 줄을 본인이 알면서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건보에 있어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이 혈당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건강보험에 진료비 청구서가 한 장도 안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년, 20년쯤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뇌수술 했습니다 하고 청구서가 날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정 방문을 해서 혈압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뇌수술을 한 번 하면 건보에서는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와 어쩌고 하는 거를 끝까지 다 하면 거의 2천만 원쯤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방문을 해서 보면 그분이 이게 소득 문제가 이 직장을 잃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또는 막 가정 불화가 심해서 정신이 없다든지 또는 이게 경계선상의 정신증이 있어서 이 약을 먹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대응을 해주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치료 수능도는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이 생길 가능성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외국에서 다 경험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전략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 전략은 주로 물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 장애인들이 사는 공간, 먹고 자는 공간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느냐 혼자 사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걸 나눴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병원입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이제 먹고 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주택이라고 하는 지원주택,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사하고 살든지 간호사하고 살든지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를 붙여서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살 수도 있고 꽤 긴 기간 장기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용도가 굉장히 많은 용도로 그룹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장애인 시설, 병이 있으면 이제 이 만성질환 있는 정신병원 또는 요양병원,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병원,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거복지라고 하는 거에 하나 제일 보편적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개조입니다. 주택개조는 사시는 노인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 또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문을 넓혀 드린다든지 왜 갑자기 문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사는 문이 있잖아요. 그 폭이 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건강할 때는 그걸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런 휠체어를 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행기, 이 노인들이 쓰는 보행기를 갖고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문이 너무 좁아서 보행기 짚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안 되죠. 그런 문을 이제 넓혀주는 개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문턱을 없애준다든지 안전 손잡이는 이 문에 이제 난간 붙여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넘어서서 벽지를 다시 발라줘야 된다든지 아예 지붕이 샌다든지 뭐 이런 집수리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주택 개조를 해줘야 집이 있어야 뭐 집에서 산다 이게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이제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건보 시절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한 200만 호 정도는 집을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 산출이 되더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소요가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집에 주택 개량 사업 했죠. 지붕도 고쳤고 부엌 개량 사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소 개량 사업도 했거든요. 그런 거 하듯이 이제 나는 그 새마을 운동 같은 방식으로 이게 노인주택 개량 사업, 장애인 주택 개량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만 고쳐주면 끝나겠습니까? 이게 노인네들은 뭐 집에서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집 밖에 나가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노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한국의 보도 블록이 워낙 훌륭하게 깔려 있어서 목발 짚은 노인이나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휠체어는 안 끌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마 유모차는 끌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보도블록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만 하던가요? 못하던가요? 한국의 유모차는 백화점 안에서만 끌고 다니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들이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걸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노인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어디 외국에 가서 이 나라의 복지가 잘 돼 있나 못 돼 있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라파에 가거나 유럽에 가면 휠체어 탄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길은 엄청나게 자동차 위주입니다. 보행자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동차는 쌩쌩거리고 다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워낙 제가 소아마비가 있었거든요. 걸음이 느린데 제 걸음으로 신호등 파란 신호등을 땅 치고서 건너가면 저쪽에 가서 발을 디딜 때 이 빨간 신호가 땅하고 들어옵니다. 저보다 걸음이 느린 사람은 길을 건널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길을 못 건너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노인 장애인들은요, 이 대소변 보는 문제가 꽤 심각한 사람이 많아요. 요실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척추장애가 있는 분들은 배뇨장애가 당연히 있게 되거든요. 화장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 같은 거는 이제 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동성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 말하자면 이 고령사회를 준비를 해주는데 고령사회가 마치 뭐 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거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물적 자원이 이제 깔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지역사회 돌봄 얘기에 조금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모델 하우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원주에 있는 건보공단 옆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 침대는 요게 병원 침대입니다. 움직이는 이게 높낮이 조절이 되고 울타리도 있는 낙상 방지로 해서 요거는 변기고요. 이동식 변기. 요거는 이제 휠체어인데 누워 있으면 배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로 옮겨 타야 대소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침대에서 여기를 갖다 놨다고 치고 이 옮겨가는데 엄청나게 위험해요. 거기서 이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잡고 옮겨 타고 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틀을 깔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싱크대가 있는데 요 다리가 요게 잘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모컨으로 요 높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가족은 이제 보통 높이로 올려서 이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요거를 확대해 놓은 거가 요 찬장인데,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요거를 조절을 하면 이게 찬장이 스르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휠체어 앉은 채로 설거지한 이제 접시를 이제 꽂아서 수납할 수 있는 찬장이에요. 요 그릇들은 깨지지 않는 그릇들인데, 여기 확대한 거를 보면 깨지지 않는 그릇과 이렇게 기묘하게 휘어진 요런 숟가락, 뭐 젓가락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킨슨이나 뇌병변 장애가 있으면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든요. 팔이 굽혀지지 않기 때문에 휘어진 거를 해서 입에 닿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도구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난간을 붙이고 또 기둥도 붙이고 앉을 수 있는 의자, 변기 옆에 지지대 이런 걸 해가지고 요거 잡고 화장실에 드나들고 변기에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준다. 이렇게 집을 고쳐주면 살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지원주택을 짓는 것이거든요. 복지주택이에요. 1인이나 2인용의 장기임대주택, 독신자 장기임대주택인 거죠. 독신자 주택인데 서비스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주거기능에 더하기 지원기능인데, 이 지원기능은 뭐냐 그러면 공동의 식당, 음식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의 거실이 있고, 이제 주거지 원실인데 주거지 원실에서 이제 청소 빨래 이런 거를 다 해주고, 그냥 보통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 하면 와서 이제 뚫어주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소위 실버타운 뭐 이런 것인데 라고 이해가 되시는데, 요컨대는 이 미국이나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부자용의 실버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종류의 그 복지주택을 중산층, 중하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가격으로 대량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량 공급을 해줬냐 그러면 노인 인구의 10%, 적으면 2%를 공급을 해줬는데, 환산을 해보자면 한국식으로 하자면 노인이 1000만이니까 2%면 20만 호, 10%면 100만 호를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이 주택을 전국에 100만 호쯤 깔려 있다 이러면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만약에 우리 그 시아버지가 40평짜리 집을 팔고 이런 복지주택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 보고 온 집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주택이 있고요. 복도 양편에 이제 칸칸이 아파트 한 채씩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니까 요런 한 10평쯤, 10대평 되는 그 공간에 이렇게 침실과 이제 주택 공간이 있어요. 요게 집주인 아저씨인데, 이분은 부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거실 쪽 사진인데, 이거를 보시면 여기 있는 책, CD, 사진, 각종 도구가 전부 이 주인 아저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시설에 들어온 것처럼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단체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월세집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가지고 이 노후를 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단체 생활을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그마한 그 월세집에 장기임대주택, 쫓겨날 염려가 없는 그런 주택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집은 이 거실을, 공동의 거실을 카페처럼 꾸며놨고요. 이게 하루 세끼 밥을 먹는 직원 식당처럼 내려와서 밥 먹는 공동의 식당이고, 여기 주거지원실은 마치 병원의 간호사실처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기서 콜이 오면 쫓아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간 당직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자다가 흉통이 생겼어. 그러면은 콜 버튼이 있어가지고 콜 버튼을 누르면 이 직원이 한밤중에 쫓아와서 병원에 데리고 가준다는 거죠. 그런 집을 중산층 서민도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대중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야 이제 지역사회에서 그야말로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집에 있는데 4층 부분이 시각장애인 지원주택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주택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 다니기 편하게 직선에 복도가 있고 손잡이 있고 계단 있는 곳에 이렇게 다 칸막이를 해놨고요. 담장을 쳐놓은 거죠.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약시들도 볼 수 있도록 요 문에다가 커다란 픽토그램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전맥만 있는 게 아니라 약시들이 훨씬 많거든요. 조명을 엄청 밝게 해놓으니까 약시들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하고, 이 화장실은 보통의 장애인 화장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이 휠체어 장애인도 이런 데서 노인네가 된 다음에 살면 엄청 좋겠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고령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요런 이제 주택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가지 물자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이 물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스마트화 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침대를 뜯어놨는데 왜 뜯어서 나한테 보여줬냐면, 이 속에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네가 한두 시간을 자는데 한두 시간 동안 뒤척거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경종이 울려가지고 이 직원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라든가 각종 도구들이 스마트화 해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재택의료센터인데 의사는 왕진을 계속 다니고 있고, 여기서 입력하는 각종 의료 의무 기록이 전부 여기 집적이 되고 있어요. 필요하면 여기 연락하면 이제 지원 인력이 쫓아오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약통인데요. 때가 되면 여기서 그 약이 떨어지면서 이 약통이 소리를 막 질러요. 약 드세요, 약 드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 치매 노인도 이제 와서 약을 드세요. 심지어는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도 약을 안 드시면은 또 경종이 울려서 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약을 먹여. 같은 주거단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이걸 보급을 해놓고 약을 먹고 약을 안 드시면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쫓아와서 약을 먹인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다, 이런 거죠. 코펜하겐에서 본 건데, 여기에 이 가지가지 이런 그 보조 기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이 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새로 발생된 그 장애인이 여기를 와가지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보조 연구를 정하고 장기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장애가 발생하면 지팡이 또는 뭐 이 보행기 뭐 이런 거를 의료기기 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가장 적합한 거를 골라서 장기 임대를 해준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사회 돌봄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도 고쳐주지만 보조기기를 짝을 맞춰가지고 그 당사자한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집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런 거죠. 한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의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돼 있는지 자관, 내가 장애인들한테 이런 거 있는 줄 아세요? 물어봐서 안다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어. 알려지지, 보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작년도에 재가급여,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방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 지출한 돈이 7조였습니다. 노인시설에다가 지급한 돈이 4조 5천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예산 중에, 장애인 쪽은 예산으로 하니까, 장애인 예산 중에 연금 빼고, 장애인 연금 빼고, 이제 사업 쪽을 대략 해봐야 4조입니다. 통계청에서 무급가사노동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한 자료가 있거든요. 무려 490조입니다.
가족들이 집안에서 하는 무급 가사노동, 그러니까 GDP에 계산이 안 되는 GDP의 4분의 1 규모예요. GDP에 안 들어가지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2%가 돌봄 노동이에요. 나머지 80%쯤은 가사노동의 80%고 22% 정도가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 가치는, 돌봄 노동의 가치는 108조예요. 대다수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가사노동의 72%는 여성이 담당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앞 챕터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무급 가사노동이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화된 그 돌봄 노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이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회보장이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복지 뭐 등등이 늘어나고, 이제 거기 어쩌면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새로운 재원 이런 게 만들어져서 돌봄의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거예요. 급여 확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돌봄 노동자의 임금 문제예요.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가면서 이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인프라가 당연히 확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의료보험이 된 다음에 병원이 늘어나듯이 이제 돌봄의 급여가 늘어나면 공급자가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급을 공공성이 있는 공급자로 공급을 하느냐, 이제 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그런 공급자로 공급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될 것이다. 그래서 돌봄의 사유화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무급 노동에서 유급 노동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던 거를 이제 그 사회에서 하니까 이제 이런 일자리가 증가하고 가족 부담이 경감되는데, 요 유급 노동화가 되려면 유급 노동을 하는 그런 돌봄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직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직장이 공공성을 가지는 공급자냐, 이게 이 이윤 추구를 하는 공급자냐에 따라서 이제 판세가 많이 달라진다. 요런 이제 정책적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파생이 되는 중요한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 관련 산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돌봄 노동이 사유화돼야 요 주거나 용품 등 보조기기,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이 공공소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소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자면 정부에서 사실은 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돌봄도 예를 들어서 이 건강보험에서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또는 장애인 그 복지에서 이 용품들의 보조기기, 의료기기를 급여 확대를 해주면 개인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공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각장애인들한테 이 보청기를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을 해줬어요. 해줬더니 보청기 수요가 폭발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공공수요에 의해서 보청기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산이냐 수입 의존이냐 달라. 아까 양압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유자야. 이건 죽 서서 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돌봄을 그 하기 전에 이 산업을, 요거에 관련 산업을 국산화시키는 작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야 이게 이 사이클이, 국내에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빨강 동그라미처럼 요양이나 이 용품 요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급여를 해주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의약품 의료기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걸 급여로 확대를 해줄 거고, 화장품, 식품, 여가 이거는 이제 공공 소비로는 가지 않고 이거는 민간 소비를 위주로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급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급여 확대에 따라서 요게 이제 이 판도가 달라지게 될 거다. 이런 거죠. 요 주거는 왜 점선을 쳐놨냐면 주거는 이제 이 국토부의 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LH 사업으로 이게 공급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택개조 같은 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주택개조비 정도는 그 급여를 해주는 나라가 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재원에 쓰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스마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게 4차 산업혁명을 촉발을 할 것이고, 이제 주거 그 방식도 지금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 혁신으로 또는 뭐 어떤 여파가 더 파장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돌봄의 확대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이거를 국내 산업화 해야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런 건데, 이게 제가 이렇게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게 돌봄 재정은 돌봄을 늘리려면 당연히 대규모 재정이 소요가 된다. 이게 이 재정 소요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꺼번에 목돈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0조를 주면 나보고 100조를 주고 쓰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100조를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조, 10조, 10조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10년, 20년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면 할부로 비싼 자동차를 사는 거나 같은 방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돈은 일정하게 세입으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돈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하고 복지는 퍼주기야, 포퓰리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요게 지출되는 것만 보이고 회수되는 과정이 안 보이는 착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노인네들한테 지급을 하면 기초연금 받은 30만 원, 5만 원짜리 6장을 노인네들이 우적우적 씹어먹겠습니까? 씹어먹는 게 아니거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라면을 사시든 쌀을 사시든 양말을 사시든 하다못해 술을 사시든 그 30만 원은 소비를 함으로써 복지가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돈은 결국은 매년 이제 그런 식으로 매달 이렇게 이제 받고 쓰고 이렇게 되니까 그 물자가 소비되는 걸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회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기 이제 흔히 이제 병의원, 약국 이런 의료 서비스가 있고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복지시설 제공하시고, 이래서 국민한테 주는 거죠. 이거 복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 예산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흔히 복지라고 하는데, 이 복지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약이나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고 복지용고 이런 게 필요하고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제약회사, 이제 제약이 엄청난 규모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생으로 만드느냐? 일반 각종 산업을 또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원료, 뭐 집도 져야 되잖아요. 상하수도, 전기도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산업을 또 촉발하게 된다는 거죠. 요 각 단계에서 고용이 이제 여기서도 일어나고 고용 이렇게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도 경제정책으로 또는 사회정책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그 조세, 법인, 영업, 그 거래, 소득, 이제 개인으로는 사회보험료 이런 걸 내서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복지고, 어디까지가 시장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정부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그 일반 산업인지, 그 전부 이제 연결돼서 돈이 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달리 설명을 하자면, 투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생산 조직이 늘어나고 인력 고용이 늘어나고 물자 소비가 있고 이제 물자 생산이 확대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복지 투자가 이제 페이스 2가 일어나고 또 페이스 3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지 확대와 이제 경제 발전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나선형 성장을 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돌봄 산업이 국산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이제 승수 효과가 증폭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그 돈은 이제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쓰고 회수하고 쓰고 회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봐야 이제 복지에 이제 앞으로 갈 길을 이제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제로서의 돌봄의 특징은 어떠냐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굉장히 많은 이 정치 의제들이 약간의 당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의제와 진보 의제가 있는데 돌봄은 요모조모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그 정치적인 성향, 소득 또는 성별, 남성, 여성 또는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거에 무관한 그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죽고 부자는 안 죽나? 그리고 뭐 무슨 부잣집에는 그 장애인 자식이 뭐 안 태어납니까? 그건 뭐 다 똑같다는 거죠. 돌봄은 그 빨리 공약을 내거는 쪽이 임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이제 활용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국민 돌봄 보장 이렇게 이제 전국민 의료 보장하듯이 이렇게 하면 국가 비전 상태의 이제 대선 공약 이렇게 대선 때는 크게 나갈 수도 있지만 총선이나 지선 때는 각 단위 산업을 공약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담장에 보이듯이 뭐 주거 문제 뭐 등등을 잘라서 공약을 할 수도 있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변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집단별로 공약이 노인용 장애인 공약, 각종 환자 집단에 대한 공약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 직역별로 그러니까 복지사들도 취업이 가능하고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등이 이제 다양하게 이 집단별, 직역별로 잘라서 공약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해관계자가 또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을 타겟으로 한 가족부담 경감 방식으로 공약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직종이 취업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주간보호센터에 작업치료사나 운동치료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업치료사는 막 그 전국적으로 1년이면 몇천 명씩 나와요. 근데 취업할 데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 주간보호센터가 돼서 여기 취업을 하게 되면 내 생각에 이 작업치료사 세계에서는 완전히 그 뒤집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직종 공약이 가능하겠다. 또 이제 자영업자들의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수리업자나 보조기기 생산업자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보조기기가요 중국제예요. 상당히 많은 이 돌봄 상품들은 중소기업용 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고용유발형 형태거든요. 그런 그 업자들의 이제 많은 그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봄 공약 내역을 자르면은 이런 방문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종류의 공약,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방문 복지 서비스도 있고, 호스피스 등등도 공약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국공립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 구립이 설립한 주간보호센터, 이런 공약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 강화나 이런 아까 얘기한 보조기기 센터, 보조기기를 이렇게 막 체험해보고 하는 그런 센터, 이런 거를 공약할 수도 있겠고, 내가 보기에 제일 큰 덩어리의 공약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주택개조, 큰 덩어리, 또는 이제 지원주택 몇십만 호, 또는 뭐 100만 호. 근데 100만 호 공약을 해도 되는 거는 100만 호를 뭐 하루 동안에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짓겠다고 하는 거면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공약을 할 수도 있겠다. 금년은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용으로는 그 지역에 맞게 이런 거를 아이템을 뽑아가면서 공약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이런 건데요. 유권자는 이 돌봄을 당사자로 생각하는 노인층이 얼마냐 그러면 19%거든요. 금년도에. 그 다음에 이 부모를 모셔야 되는 40대, 50대가 얼마냐 그러면 30%예요.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이게 무궁무진한 거죠, 사실. 요 포텐셜한 유권자는. 그 다음에 이게 57%가 되고 63%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국민 돌봄 보장을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폭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질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질 보장이 없는 노인 서비스는 절대로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양적으로 많으면 뭐예요? 가서 무슨 이 취급을 받을지 모르는 돌봄 서비스를 누가 믿느냐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돌봄은 질 보장이 특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흔적이 안 남아. 의료는 가지가지 흔적이 남아요. 수술을 했죠. 뭐 약도 주지, 주사도 주지. 그러니까 근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질 관리를 시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양보호사가 어느 집에 가서 A라는 할머니한테 3시간 동안 일을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3시간 동안 뭐를 해주고 왔는지, 어떤 일을 해주고 왔는지, 어떤 품질을 해주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흔적이 안 남으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지나간 자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는 전형적인 예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전에는 공공어린이 집 서비스가 적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꽤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 공공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 숫자가 35%예요. 그런데 공공 쪽에 다 어머니들이 줄을 섰거든. 그러니까 이 민간 쪽에서도 이게 이 공공어린이집이 하는 거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기서 질적 기준을 잡고 민간 쪽에서 이 공공의 눈치를 보게끔 하는 이런 말하자면 시장의 이 파급력을 지배력을 행사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나는 이제 요거를 반반합시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공공만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공공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반하면 아마 가장 좋은 배합이 아니겠느냐. 참여성과 민주성이 이건 엄청 중요한데 이거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이게 엄청나게 심신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리자, 돌봄의 제공자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더더구나 시설처럼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노인들과 장애인 그리고 제공자들의 관계는 권력 관계가 이게 엄청나게 불균형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보의 비대칭성이 이제 시장 경제에서 늘 문제가 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 정도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권력의 비대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게 이제 공공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민주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런 것입니다. 실효성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생활이 진짜 가능해져야 되고 인권 보장이 진짜 가능해져야 돼. 질병 관리가 진짜 가능해져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돌봄 노동에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가족 돌봄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돌봄 노동이 줄어들어야 되느냐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이 돌봄 노동을 부모 모시는 활동을 하고서도 자기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는 거에 비용을 쓰지만 그 비용 때문에 내가 가난에 빠지지 않을 정도. 중산층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이 돌봄의 노동과 이제 비용의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은 결국 장기적 과제인데 10년, 20년을 두고 만들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이 합의 과제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돌봄이 이게 여야 간의 대립 과제가 돼버리면 마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 대책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는 합의 과제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자력 이거는 대립과제화 돼버렸기 때문에 집권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원자력은 이제 주고받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데 이게 교육처럼 요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지우지가 되면 돌봄은 내가 볼 때 절대로 지탱할 수가 없고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합의과제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요 쟁점이 인프라 구성이 공공민간이냐, 직종 주도권이 보건하고 복지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의사와 비의사 사이도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행정체계, 이 기초의 역할, 재원 조달,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건데 이런 거를 무사히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 초에 돌봄의 의제가 이제 제기가 돼서 일단 아젠다 세팅에는 그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이제 스크린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 돌봄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파장이 생기는데 하나는 보건복지 제도가 정비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노인이 건강해지고 장애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 공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돌봄이 사회화되기 때문에 요게 좀 특별한 거예요. 그 대개는 요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사업이거나 노동력이 증가되는 사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돌봄 문제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 파장이 일어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줄거리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요 그 새로 창출된 일자리에 여기서 풀려난 노동력이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노인, 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여성의 일자리일 수 있고 또 이 노인 일자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맞벌이 체제가 되니까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서구에 비해서 약 100만 자리 내지는 많으면 300만 원짜리까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급 노동 일자리, 그러니까 월급을 무급 가사노동 빼고 월급 받는 일자리가 몇 개냐 그러면 2천만 개예요. 2천만 개인데 만약에 100만 자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일자리가 적은 게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산업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난 사이클이 생길 거고 세금이 회수가 되겠죠. 동시에 이제 여성들이 풀리면서 일자리가 되면 젠더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게 그 파장이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복지에서
산업에서, 노동에서, 젠더 문제에서 커다란 이제 이 사회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8절을 마치겠는데 빨리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용희 이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1년 동안 매월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그 아젠다에 대해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그 시그널 TV에서 개최하는 강좌에 깊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